인류세라는 거는 인류가 새로 만든 지질시대의 개념이다. 보통 사람들이 뭐 인류세 그러면은 뭐 세금을 내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새로운 지질 시대가 출현했다. 수백만 년 동안 일어날 법한 변화가 지난 70년간 압축적으로 일어났다. 갑자기 그 해변에 돌고래떼를 가득 찬다든지 죽은 물고기가 막 둥둥둥둥 강에 막 떠 있다든지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유지를 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힘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200만 종에 달하는 지구 생물 중에 이미 15만에서 26만 종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 바로 6번째 대멸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진짜 인류가 지구의 지질 시대를 바꾸고 있다. 그렇죠. 이미 바꿨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듣동라 사이언스 최연수입니다. 혹시 한 달에 치킨을 얼마나 드세요? 운동 후에 내가 먹는 닭가슴살은 몇 개인지 세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 인류가 닭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닭의 행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외계인이 지구를 탐사하러 왔을 때 지구에 닭뼈 화석만 남아있을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공룡 화석을 보고 공룡이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요, 외계인들은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닭이 주요 생명체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는 건데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인류세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지구가 닭의 행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인류세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허정림 교수님 모시고 인류가 새로 만든 지질시대, 인류세의 모든 것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류세 좀 아는 10대 저자 허정림입니다. 인류세라는 부분이 이렇게 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인류세 그러면은 뭐 세금을 내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류세에 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인류세라는 거는 인류가 새로 만든 지질시대의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냐, 이게 와닿지 않는 듣동러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새로운 지질 시대가 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류가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지구의 지질층이 이제 새로운 변혁을 이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홀로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류세라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00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 화학자 파울 크레첸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제일 우리 프레임가스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다라는 거를 밝힌 유명한 과학자신데요. 이분이 인류세라고 지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나오게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인데요. 인류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질층이 변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한 20년 정도 된 용어인 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주장하고 있고요. 뭐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류세라고 명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지 세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된 상태인 거죠?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고요. 한 8대2 정도로 지금 합의가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류세로 지칭하자라고 이제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건 정말 인류세로 이제는 명명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진짜 인류가 지구의 지질 시대를 바꾸고 있다. 그렇죠. 이미 바꿨다라는 거죠. 네. 근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구도 나무의 나이테처럼 땅을 살펴보면 그 역사를 알 수 있어서 화석에 따라서 시대를 나누는 거잖아요. 인류세도 그런 시대라는 건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주라기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질 시대는 어떻게 구분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질은 이제 크게 누대, 대, 기, 세, 절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시대를 명명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신생대 제4기 홀로세 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빅뱅 이후에 지구의 역사를 12달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이걸 캘린더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1월 1일에 지구가 탄생했다고 보면 현생 인류는 12월 31일 맨 마지막 날에 11시 2분에 출현을 했어요. 오후 11시 2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1시간 정도 남짓
이렇게 살고 있는 인류가 이렇게 인류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구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농경 사회가 이제 언제 시작됐냐면 이제 12월 31일 58분 50초에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농경 사회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유목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원시인들이 생활할 때는 먹을 것이 먹고 없으면 또 다시 옮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농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모여 살면 거기에서 상수도 문제 또 가축을 키우게 되고 이러면서 또 거기에 쓰레기 문제, 오물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도시화되면서 생기는 환경 오염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농경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를 주는 건데요.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잠자리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 잠자리조차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먼저 이 지구상에 출현한 생명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구 환경에 좀 얼마나 오만하게 인간이 파괴하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색에서 이런 인류세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일부러 인터뷰 때문에 잠자리 브로치를. 그렇습니다. 잠자리를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걸 어디서 뭐 데려온 애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라 한 몇 마리의 잠자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석으로. 네. 네,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게 지구의 역사를 1년짜리로 이제 비유를 해본다면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에 태어난 인류가 지구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이 시기를 인류세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농경사회가 시작되면 오물을 버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염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구에 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이 인류세가 궁금해져요. 이 지질의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게 인간의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떤 흔적이지? 라고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핵 개발로 인한 방사선 물질이고요. 플라스틱 화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닭뼈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를 가장 인류세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사선 물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핵실험을 굉장히 한꺼번에 막 경쟁적으로 했었거든요. 방사성 나트륨이 이제 땅 속에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까지 나오게 되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층의 지질을 이제 확인하냐면 남극에서 이제 얼음 코어라는 거를 분석을 합니다. 얼음 코어라는 게 이제 너무 신기하게도 얼음에는 얼음이 이렇게 100% 얼음이 아니고 얼음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층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기체 를 분석을 하면 거기 메탄이 많은지 뭐 질소가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음 코어를 분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963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50배 높은 그런 방사능 수치가 발견되었는데 이때가 미국하고 뭐 경쟁적으로 소련하고 이렇게 이념 경쟁하면서 핵을 막 개발할 때였거든요. 그런 핵폭탄 개발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던 때라는 것을 얼음 코어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당구 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의 이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로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딱딱하고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코끼리들이 이렇게 포획하고 이렇게 그랬던 것들이 가슴이 아파서 요거랑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공모를 했더니 그때 발명을 해서 어떤 분이 갖고 온 게 플라스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코끼리들의 그 상아를 구할 수 있었던 좀 좋은 발명이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너무 재밌는 거죠. 왜냐? 플라스틱은 어때요?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만들기가 너무 유용한 그런 제품이고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넣으면 막 늘어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고 또 가볍고 그리고 만들기 쉽고 하니까 플라스틱을 너무나 남용하면서 쓰기 시작한 거죠, 인류가. 그래서 이제 이 플라스틱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정말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이 모이고 있고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이 모인 그런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섬들이 생겼잖아요. 분해되지기도 어렵고 녹도 슬지 않고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문제 또 환경 호르몬이라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가고 하는 그런 심층된 환경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지금
암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로부터 파생된 것이 암석이 된 걸 기술 화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낸 기술 화석들이 어떤 인류세를 분류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분해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기술 화석이라는 거는 그 상태 그대로 굳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플라스틱이 좀 더 약간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분해가 안 된 건가요? 플라스틱은 잘 분해가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분해는 가능하고 그리고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기술 화석이 되는 거는 다른 것들하고 엉켜서 생기는 것들이 완전히 화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플라스틱 화석이 지금 심지어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랑 이렇게 엉켜서 더 이제 분해가 더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상태로 그냥 화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인류세에 구분하는 기준이 닭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개체 수가 많아서 닭이 행성이 된다고 하기에는 개체가 많은 생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딱 문득 떠오르는 거 바퀴벌레도 너무 많고 그리고 돼지도 저희 많이 먹고 근데 왜 하필 닭뼈인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돼지도 있고 뭐 바퀴벌레 많죠. 그런데 이게 생태계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고 이렇게 개체에 따라서 숫자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개체들이 수가 이제 좀 줄어들면서 가야지 이제 이게 안전한 생태계인 건데 우리가 가축 인간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또는 농사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새 농사 잘 이용 안 하죠. 거의 다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가축인데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육상 척추 동물의 65%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왜 또 그럼 하필이면 닭이야? 라고 했을 때 닭은 여러분 조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가 우리가 네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전 조류를 다 합힌 것보다 많은 숫자를 지금 양계장에 있는 닭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조류의 양이요? 네. 전체 조류보다 닭의 양이 더 커요. 더 많아요. 그럼 이건 문제잖아요. 네. 그걸 지금 논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럴까? 그만큼 인류가 닭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훗날에 이제 만약에 외계인이 이제 우리 행성에 왔다. 네, 제 책 앞에 표지도 이제 외계인이 와가지고 보는 표지인데요. 이게 이제 왔는데 보니까 화석을 보니 무슨 닭뼈가 이렇게 많지? 그럼 이게 닭의 행성이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닭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지구인이 먹는 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50억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들이 이제 먹는 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가도 닭 요리는 진짜 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9억 3,600만 마리가 도축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요. 매년 한 명당 20마리나 닭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 세계 인구를 따져봤을 때 저희 몇 명이죠? 60억 예전에 노래 나왔을 때가 60억 인구 중에 그거였던 것 같은데 77억 정도 되나요? 그거에 비하면 한 10배가 넘는 대단한 양인데 제가 이 얘기를 교수님 책을 보고 그럼 야생닭은 어떻게 생겼지 하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닭의 형태랑은 좀 다르더라고. 더 덩치도 크고 좀 더 약간 전투적으로 생겼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살이 많은 통통한 닭이어야 하고 또 빨리 자라서 도축이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 품종이 개량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1950년대를 살던 닭에 비해서 지금 닭은 5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요. 또 빨리 키워서 빨리 잡아먹어야 되니까 태어나자마자 30일 만에 도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뼈에 구멍도 많고요. 닭가슴살과 다리살은 또 저희가 먹어야 되니까 더 통통하게 비대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두고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동안 일어날 법한 변화가 지난 70년간 압축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수가 많은 척추 동물인 닭이 인간에 의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인류세의 상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환경 전공자로서 사실 우려되는 게 인류세 지층의 변화, 닭이 화석 사실 이런 것보다 사실 마음이 아파요. 지금 방금 이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닭이 변형된 닭 그리고 오래 살아도 되는 닭의 수명을 단축시켜서 이렇게 도축되는 그런 닭들을 먹고 그리고 기형적으로 이렇게 한 부위를 갖다가 통통하게 키운 닭을 먹는다는 거 그걸 다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 닭이 과연 건강할까? 라는 걸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닭이
이렇게 사육되는데 이게 완전히 공장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24시간을 불을 켜놓고 매일 닭이 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밀폐된 곳에서 살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성장 촉진제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음식인가? 라고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조금 비용을 더 들더라도 동물복지한 닭이라든지 아니면 달걀을 사는 게 옳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저는 생각이 난 게 계란을 사면 계란에 있는 그 숫자를 통해서 동물복지를 한 닭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다고. 네, 그 달걀 보실 때 맨 마지막 숫자를 보셔야 돼요. 1이 완전히 방목해가지고서 막 키우는 닭이에요. 그리고 2가 그래도 이제 그 자유방목하는 닭이냐 아니면 방목하는 닭이냐예요. 그래서 저도 달걀 살 때 꼭 1번이 너무 비싸면 2번까지는 꼭 삽니다. 왜 적어도 케이지에서 키우진 않거든요. 그런 닭이 난 달걀이 영양학적으로도 건강할 거고 훨씬 더 좋겠죠. 맨 뒷번호에 1과 2냐 요거까지는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일반 양계장에서 낳은 알은 한 3, 4 뭐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집 가서 제 계란을 한번 봐야겠어요. 나 한번 3, 4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지구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 지금의 지질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르는 지금,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보면요, 바로 6번째 대멸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류에 의해서 제6의 대멸종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6번째 대멸종의 대상이 인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6번째 대멸종이 오고 있다라고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바로 생물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동안 5번의 멸종들을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소행성 충돌, 화산재 등의 영향으로 해양 생물종이나 공룡 등이 멸종했다라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구를 찾아보니까요, 약 200만 종에 달하는 지구 생물 중에 이미 15만에서 26만 종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이미 7.5%에서 13% 정도의 멸종이 진행 중인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포유류랑 무척주 동물까지 포함하니까 생물종에 대한 다양성이 확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물종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과 인류가 6번째 대멸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 두 이야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별개의 이야기 같아 보여서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외래종, 황소, 개구리 이런 거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걔네들이 너무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걸 잡느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생물종 다양성이 무너지면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태계 교란종들이 들어와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유지를 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지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가이아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지구의 능력,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자기를 조절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는 거고, 그리고 먹이사슬의 어떤 자연의 규칙과 룰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물성 다양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런 종의 다양성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죠. 벌이 없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잖아요. 왜 별이 상징적이냐면, 벌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를 이제 벌이 해주고 있는데, 벌이 없어진다면 인간이 다시 대신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아르바이트 있습니다. 이렇게 붓으로 꽃수를 이렇게 묻혀주는,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벌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질서에 모든 생물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먼 후대에 인류의 행성에 6번째 멸종이 온다. 인류가 그 6번째 대멸종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신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구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가이아 이론처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생물종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종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사실은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보도도 못한 그런 바이러스에 우리 전 인류가 얼마나 많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지금 굉장히 혼돈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동물도 식당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동물들이 절대로 해서 망할 식당이 어딘 것 같아요? 뷔페입니다. 왜냐하면 배불러도 먹는 게 인간이에요. 표범이 뭐 사슴을 먹었어요. 먹으면 그네들은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무 위에 딱 걸쳐 놓아요. 그럼 그거를 누가 먹어요? 하이에나가 먹고 그리고 남은 거는 독수리가 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 절대로 안 먹어요. 다른 동물들은. 근데 인간만 배가 불러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뷔페 식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제 핵심은 인간이 좀 그 먹는 거조차도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러니 닭도 허벅지가 튼튼한 닭 가슴살을 팔기 위해서 뭐 가슴이 불려주는 그런 약을 먹인 닭들을 유통하고 이런 것들이 참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인류가 다른 생물체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이 지구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동물들의 다잉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늘에서 뭐 수천 마리의 새떼가 땅으로 와르르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그 해변에 돌고래떼로 가득 찬다든지 죽은 물고기가 막 둥둥둥둥 강에 막 떠 있다든지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물들이 집단 떼죽음이 이제 이렇게 무섭다는 이유는 이들이 왜 죽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정확히 지금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이래 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두려운 거죠. 맞아요. 네. 저도 이거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지 모르니까 더 무서운 거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딱 이게 위기의식이 딱 들더라고요. 인류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인류세 관련해서 교수님을 이제 모시려고 할 때도 이거를 왜 지금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 스스로도 많이 했거든요. 일단 환경 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너무 이미 지난 얘기고 기시감이 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가 있으시면. 뭐 보통 환경 그러면요 굉장히 기피합니다. 저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야. 뭐 친구들조차도 뭐 너는 그거 지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지질층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장본인들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이 1960년대에 나와서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화두를 일으켰는데 침묵의 봄이 무슨 뜻이겠어요? 봄이 됐는데도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짹짹, 뭐 졸졸졸 뭐 이런 소리가 나야 봄인데 다 죽었기 때문에 침묵한다 봄이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책이었잖아요. 오늘 좀 춥지만 이 차가움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 때문에 도대체 11월이 다가고 12월이 오는데도 너무나 더웠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러나 겨울은 겨울이어야 돼요. 추워야 되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절이 2개밖에 없어진다. 이런 미래를 상상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시다면 우리가 인류세의 흔적으로 남는 6번째 멸망의 그런 주인공이 되지 말고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구독자분들이 되셔서 인간뿐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이 지구를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를 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구독자분들도 조금 환경 이야기에 더 관심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다른 환경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면 제가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언제든지 환경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수다장이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한 번쯤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허정님 교수님과 함께 인류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듣동러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러가 습관이 됩니다.